네, 반갑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41장 원자 물리학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 기체의 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에서부터 배웠을 텐데, 스펙트럼은 위에 있는 그림 이렇게와 같이 이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출 스펙트럼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가 방출 분광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저압 기체에서 전기 방전이 진행될 때 관찰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예를 들어 이제 수소 기체의 이제 선 스펙트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체 방전관 여기에 이제 수소 기체만 놓고 여기 양단에 고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고전압을 걸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방출되겠죠. 이 방출되면서 수소 원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수소 원자와 충돌하게 되면 수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가 이제 들뜨게 되고, 들뜬 전자는 다시 이제 안정된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이제 학문과 관련된 이제 흡수 분광학은 뭐냐? 이제 백색광을 이제 원소의 희석 용행이나 기체를 통과시킬 때 관찰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백색광이라고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죠. 이제 말 그대로 빨간색, 붉은색부터 이 보라색 계열까지 모든 이제 파장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인 백색광을 이제 비추는데, 우리가 목적이 되는 기체의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수소 기체가 될 수 있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간에 수소 기체만 이거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백색광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백색광이 수소 기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럼 연속적인 에너지 중에서 수소 원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할 때는 사방으로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백색광이 진행하는 경로에 여기에 스펙트럼 분석기를 두게 되면, 원래 이제 수소 기체가 없다고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당연히 관찰돼야 되는데, 수소 기체가 특정 에너지의 빛만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게 되면서 이제 원래 경로로 오는 빛의 세기는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에너지를 갖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흡수 분광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원자가 갖는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특정한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바이머라는 사람이 이 실험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의 파장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의 파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실험식은 이제 실험 결과는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전혀 존재하지 왜 그런지 그 근거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와 관련된 그 실험식은 어떻게 되냐면, 방출하는 파장분의 1은, 그러니까 파장의 역수는 이 R의 첨자 H는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데, 그 값은 약 요렇게 됩니다. 뭐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리드베리 상수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빼기,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빼기 n 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 n은 3, 4, 5, 그러니까 3 이상부터의 자연수 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바이머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해서 바이머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n이 3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파장이 바로 빨간색이죠. 빨간색 파장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4, 5, 6이 연달아서 초록색, 남색, 보라색에 해당되는 파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N7도 이제 가능하죠. 7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 자외선 영역이 돼요. 여기서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죠. 예를 들어서 요 N이 커지게 되면 N 제곱분의 1은 작아지게 되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커진다는 건 바로 이 파장은, 방출되는 파장은 점점 짧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기 빨간색 순서대로 초록색, 그 다음에 남색, 보라색, 이게 N이 3, 4, 5, 6일 때 해당되는 바이머 계열,
확인할 수 있고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여기 뭐 7도 있고 8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 가시광선이 아니라 바로 자외선 영역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발모 계열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 수소 스펙트럼의 적외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의 스펙트럼 선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순차적으로 발견돼요. 그 중에서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발모 계열과 그 공식이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한데 조금 다른 게 바로 처음에 발모 계열은 2의 제곱분의 1에서 빼기였는데 여기서는 1의 제곱분의 1 빼기라는 거. 그 다음에 파션 계열은 여기에 2 대신에 발목의 2 대신에 3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브래킷 계열은 그 2 대신에 4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이 원자의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분명히 어떠한 규칙성이 드러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건 없었지만 이렇게 정말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결과, 그러니까 이 실험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식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라이먼 계열이 이렇게 주로 이제 자외선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발견된 그 순서가 이제 역사적인 순서가 이제 말 그대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방출 스펙트럼과 관련된 실험식이 먼저 발견되고 그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과 관련된 이렇게 관련된 식은 조금 더 이후에 발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첫 번째 챕터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챕터까지 한번 보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창기 이제 원자 모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번 챕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화학 시간에 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경 지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 뉴턴 시대부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을 이제 자르고 이제 나누고 하다 보면 절대 너무나도 이제 단단해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까지 나누게 되면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원자라는 개념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죠. 뉴턴 시대는 이 원자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898년에 톰슨이란 분이 바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전자가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돼서 이때 원자라는 건 그럼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자들은 이제 수박씨나 이제 건포도와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전되어 있어서 전체 전자와 이렇게 양전하를 합해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러한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1911년 이제 러더퍼드라는 분이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알파 입자란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된 원자 핵이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핵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걸 이제 그 금속 이 금속 중에서도 이제 이제 그 아주 얇은 금박에 이제 말 그대로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톰슨이 제안했던 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그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모형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말은 이 표적 뒷부분 여기에 모든 이제 알파 입자가 다 도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성광 스크린으로 이제 점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점의 형태로 그게 이런 표적 뒤에만 관찰될 거라고 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해봤더니 적은 수긴 하지만 일부 알파 입자가 표적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튕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러더퍼드 이 과학자가 그 당시 엄청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라는 이 구조가 이렇게 톰슨이 제안한 모형이 아니라 원자의 중심에는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양전하의 집합으로서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는 핵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원자의 행성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죠. 하지만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제 선 스펙트럼,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선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궤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전자를 회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방출되는 스펙트럼도 연속적인 에너지의 그 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전하는 전자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이전 시간 배웠지만 가속하는 전자는 그 가속 진동수에 맞는 그 가속하는 그 진동수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특정 궤도 R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로 따져보면 점점 그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감소해서 바로 원자가 붕괴되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원자과 충돌하게 돼서 원자의 이런 모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다음 챕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